살려줘. 엄마, 살려줘. 그 무서운 사람들이 나랑 우리 아기 다 죽이려고 해. 칠흑 같은 늦은 밤, 창고 철문이 열리며 만삭의 딸 지훈이 피투성이가 된 맨발로 쓰러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폭행을 피해 도망쳐온 딸의 모습에 억척스럽게 살아온 엄마 숙자의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사돈 일가는 오히려 돈과 권력을 휘두르며 지훈을 정신병자로 몰아붙였죠. 뻔뻔한 사돈의 적반하장 앞에 숙자는 오열 대신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이 안 된다면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놈의 돈으로 완벽하게 박살을 내주기로 결심한 것이죠. 평범한 상인인 줄 알았던 친정엄마의 소름 돋는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잔혹한 비극의 끝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늦은 밤 인적이 끊긴 외곽의 대형 식자재 유통창고 앞마당에 거친 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대한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창고 안에서 오숙자가 홀로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재고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굳게 닫혀있던 창고 철문이 덜컹거리며 거칠게 열리더니 누군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숙자가 들고 있던 장부를 내려놓고 문 쪽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드러난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밝은색 원피스는 붉은 피로 잔뜩 얼룩져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온통 푸른 멍투성이였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맨발로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임신 8개월에 접어든 하나뿐인 딸 이지훈이었습니다. 숙자가 너무 놀라들고 있던 볼펜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너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야? 지훈이 힘이 풀린 듯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으며 숙자의 낡은 바지 밑단을 부여잡았습니다. 지훈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살려줘, 나 좀 제발 살려줘. 그 무서운 사람들이 나랑 우리 아기 다 죽이려고 해. 숙자가 바닥에 엎드려 지훈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감싸쥐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짐승만도 못한 놈이 내 귀한 딸을 이렇게 만들었어. 지훈이 고통스러운 듯 부풀어 오른 배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거칠게 숨을 헐떡였습니다. 시어머니랑 그 사람이 날 방에 가두고 사정없이 때렸어. 겨우 맨발로 도망치다 넘어졌는데 배가 찢어질 것처럼 너무 아파 엄마. 숙자의 주름진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툭 떨어져 지훈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숙자가 다급하게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아 일으켜 세우며 외쳤습니다. 아무 말하지 마. 엄마가 당장 큰 병원으로 데려갈 테니까 우리 아기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숙자는 창고 앞마당에 세워둔 자신의 낡은 화물차 조수석에 지훈을 눕히듯 태우고 미친 듯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화물차가 캄캄한 밤거리를 맹렬하게 내달리는 동안 지훈은 뒷자리에서 고통에 신음하며 점점 의식을 잃어갔죠. 큰 병원 환자실 앞에 차를 세우자마자 숙자가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딸이랑 뱃속의 아기 좀 살려주세요. 하얀 옷을 입은 의료진들이 급히
바퀴 달린 침대를 밀고 나와 지훈을 눕혀 안으로 옮겼습니다. 숙자가 지훈의 차갑게 식어가는 피 묻은 손을 꼭 쥐고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절대 무서워하지 마. 의사가 지훈의 상태를 살피고는 다급하게 간호사들에게 손짓을 하며 치료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치료실 문이 굳게 닫히자 숙자는 차가운 복도 구석에 주저앉아 두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을 당장 감옥에 쳐넣고 말 거야. 숙자가 주머니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딸이 시댁 식구들에게 맞아 죽게 생겼어요.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치료실 밖 복도에서 숙자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서성이고 있을 때 날카로운 구두 발소리가 병원의 정막을 깼습니다. 값비싼 털옷을 걸친 시어머니 최명희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을 곁에 두고 거만한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명희의 뒤에는 지훈의 남편인 강민우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숙자가 명희 일행을 발견하자마자 이성을 잃고 달려가 명희의 멱살을 틀어쥐며 악을 썼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아, 혼몸도 아닌 내 딸을 어떻게 저 지경으로 때려잡아. 명희가 불쾌하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며 양복 입은 남자들에게 턱짓을 보냈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억센 손으로 숙자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채어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명희가 자신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딜 감히 시장 바닥구석에서 반찬 쪼가리나 파는 천박한 주제에 내 귀한 몸에 함부로 손을 대. 민우가 쓰러진 숙자를 턱으로 가리키며 콧방귀를 뀌고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지훈이가 요새 우울증이 심해서 미쳐 날뛰는 거 정말 모르셨어요. 방 안에서 혼자 난리를 치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걸 왜 가만히 있는 우리 탓을 합니까? 숙자가 바닥을 짚고 벌떡 일어나며 민우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덩치 큰 남자들에게 가로막혀 허우적거렸습니다. 숙자가 피가 맺힌 눈으로 민우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딸 몸에 난 흉악한 멍 자국들이 다 계단에서 굴러서 생긴 거라고. 내 놈들이 방에 가두고 짐승처럼 때린 거 내가 평생 모를 줄 알아. 경찰이 오면 진실이 다 밝혀질 거다.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굳은 표정으로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경찰이 수첩을 꺼내며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폭행상해 신고 접수하고 출동했습니다. 누가 피해자 가족이십니까? 숙자가 경찰의 옷소매를 간절하게 붙잡고 매달리며 쉰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경찰 양반, 저 인간들이 임신한 내 귀한 딸을 사정없이 때려서 저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당장 저놈들 손목에 수갑을 채워주세요. 경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명희와 민우를 바라보자 곁에 서 있던 명희의 변호사가 유유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경을 쓴 변호사가 두툼한 종이 뭉치를 경찰에게 내밀며 아주 기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며느리 이지훈 씨가 평소 심각한 병으로 자기 몸을 스스로 다치게 했다는 의사의 진단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직접 보았다고 쓴 글이고요.
경찰이 건네받은 종이들을 꼼꼼히 훑어보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진단서랑 목격자 글이 너무 확실하게 맞아떨어져서 이걸 사람을 때린 사건으로 당장 잡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숙자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뒷걸음질을 치며 허망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돈으로 썩어빠진 의사도 사고 사람도 산 거야. 저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요. 명희가 크게 코웃음을 치며 자신의 가방에서 두툼한 갈색 봉투 3개를 꺼내 숙자의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집어 던졌습니다. 5만 원짜리 돈다발이 가득 들어있는 봉투와 빳빳한 종이들이 눈처럼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명희가 턱을 거만하게 치켜들고 숙자를 깔보며 말했습니다. 없는 주제에 질척거리지 말고 이거 먹고 당장 떨어져. 하나는 넉넉하게 챙긴 돈이고 하나는 지훈이 병원 강제 입원 동의서야. 그리고 나머지는 부부 인연 끊는 서류니까 당장 도장 찍어서 보내. 민우가 얄미운 말투로 이죽거리며 덧붙였습니다. 그깟 장사나 해서 언제 평생 이런 큰 돈을 만져보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인심 쓰실 때 입 다물고 조용히 챙기시죠.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돈다발과 종이들을 멍하니 내려다보는 숙자의 눈빛이 활활 타오르던 불꽃에서 꽁꽁 언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숙자가 2 주먹을 꽉 쥐자 뭉툭한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맺혔습니다. 숙자가 고개를 들어 명희의 오만한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깊은 구덩이에서 올라온 듯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년들이 썩어 넘치는 돈으로 가짜 서류도 만들고 경찰 눈도 가렸다. 이거지 좋다. 나도 내 방식대로 뼈저린 대가를 받아내마. 명희가 미친 사람을 본다는 듯 혀를 차며 뒤돌아섰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흙이나 만지는 무식한 늙은이가 대체 뭘 어쩌겠다는 거야. 가자. 물이 더러워서 못 있겠네. 명희 일행이 비웃음을 흘리며 복도를 빠져나가자 숙자는 바닥에 떨어진 돈다발을 낡은 신발로 거칠게 짓밟으며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의사와 경찰마저 최명희가 뿌린 돈에 매수되어 등을 돌린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오숙자가 핏발 선 눈으로 병원 복도를 노려보았습니다. 숙자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며 다급하게 구급차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님, 당장 병원 뒷문으로 차를 대주세요. 빨리 와주셔야 합니다. 전화를 끄는 숙자가 쓰러져 앓고 있는 이지윤을 힘겹게 부축해 구급차에 눕혔습니다. 구급차가 요란한 소리를 숨긴 채 캄캄한 새벽길을 총알처럼 내달렸습니다. 명희 일당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숙자가 선택한 곳은 외곽 산기슭에 숨겨진 고급주택이었죠. 이 으리으리한 저택은 평범한 창고업자인 숙자가 오랫동안 굴려온 막대한 재산 중 작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넓은 침대에 지훈을 눕힌 숙자가 따뜻한 물을 떠와 딸의 멍든 얼굴과 피 묻은 손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지훈이 불안함에 온몸을 떨며 이불을 끌어당기고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악마 같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나랑 우리 아기를 해치면 어떡해? 숙자가 지훈의 2 손을 가슴에 품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먹어. 엄마가 명희 일당의 숨통을 뼈저리게 끊어놓을 테니까 넌 우리 아기 생각만 하고
몸만 추스르고 있어. 지훈이 마침내 안심한 듯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딸이 고른 숨을 내쉬는 것을 확인한 숙자가 자신의 트럭을 몰고 다시 시장통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 숙자가 먼지 쌓인 상자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겹겹이 쌓인 상자 뒤에서 사람 키만한 육중한 철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숙자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밀번호를 누르자 쇳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최명희가 무식한 장사꾼이라며 콧방귀를 뀌었던 숙자의 진짜 힘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두꺼운 은행 통장들과 시내 노른자 위 땅을 차지한 거대한 빌딩들의 등기 권리증, 그리고 사채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막대한 현금 차용증들이 빼곡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숙자가 장부를 꺼내 펼치며 매서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내 귀한 핏줄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주마. 숙자가 전화기를 꺼내 사채 시장의 큰손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 나 오 대표야. 당장 내 이름으로 시장에 굴러가는 돈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싹 다 현금으로 끌어모아. 전화기 너머로 김 사장이 당황한 듯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오 대표님,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빼시면 시장 바닥이 발칵 뒤집힙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숙자가 금고 안에 돈다발을 움켜쥐며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내 딸 몸에 몹쓸 짓을 한 버러지 같은 집안을 아주 뿌리째 뽑아버린 거니까 잔말 말고 당장 돈다발 준비해. 다음 날 아침 낡은 코트를 입은 정보원 박 실장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숙자의 어두컴컴한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의 뒤를 캐는 일이라면 으뜸가는 박 실장이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를 숙자의 거친 두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박 실장이 땀을 소매로 닦아내며 은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지시대로 최명희가 굴리는 건설사 뒷조사를 싹 다 털어왔습니다. 겉으로만 으리으리하지 속은 빚더미에 앉아 썩어 문드러진 빈 껍데기입니다. 숙자가 봉투를 찢어 열고 복잡한 서류들을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훑어내렸습니다. 박 실장이 붉은 줄이 쳐진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자기 주제도 모르고 여기저기 아파트 짓는다고 땅을 사들이는 바람에 회사 금고에 당장 융통할 현금이 10원 한 장 안 남아 있습니다. 숙자가 종이를 구겨질 듯 쥐고 차갑게 굳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매달 하청 업체들한테 결제해줘야 할 공사 대금은 무슨 수로 막고 있다는 거야? 박 실장이 혀를 차며 고개를 강하게 저었습니다. 전부 다 몇 달 뒤에 돈을 주겠다는 외상종이표를 끊어주며 겨우 막고 있죠. 그런데 외상종이표 만기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갚을 돈은 없어서 아주 피가 마를 겁니다. 숙자의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지며 서류를 탁자 위로 던졌습니다. 피가 돌지 않아서 회사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기 직전이로구나. 내가 아주 회사 숨통을 확실하게 비틀어주마. 같은 시각 화려한 찻집에서는 최명희가 우아하게 찻잔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최명희의 맞은편에는 지훈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친구 수진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눈치를 보며 앉아 있었죠. 최명희가 가방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탁자 위로 쓱 밀어주며 비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지윤이가 요새 정신이 미쳐서지 혼자 배를 때리고 집을 나갔어. 수진이 휘둥그레진 눈으로 돈봉투와 최명희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최명희가 붉게 칠한 입술을 비틀며 싸늘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네가 당장 지훈이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우리 며느리가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이 나가서 도망갔다고 헛소문을 좀 쫙 내줘. 이 봉투는 내 수고비야.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돈 봉투를 만지작거리더니 이내 탐욕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봉투를 잽싸게 가방 안으로 숨겼습니다.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동네방네 지훈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쫙 소문을 내겠습니다. 최명희가 수진의 뻔뻔한 대답에 흡족한 듯 크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잠시 후 숙자의 창고 안 박 실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최명희의 짓거리를 모두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독사 같은 여편이가 며느리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지훈 씨 친구들한테까지 돈다발을 뿌리고 다닌답니다. 숙자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자기들 죄를 덮으려고 억울한 내 딸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기가 막혀서 당장 뛰어가 최명희의 머리채를 다 뽑아버리고 싶구나. 숙자가 먹구름이 몰려오는 하늘을 노려보며 상처 입은 어미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박 실장, 오늘 밤부터 시장 바닥에 굴러다니는 최명희 건설사의 외상종이표들을 돈을 2배로 주고서라도 모조리 사들여. 내가 최명희 건설사의 목줄을 당장 끊어버릴 테니까. 오숙자가 퀴퀴한 곰팡내와 매캐한 연탄 냄새가 진동하는 달동네의 비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거침없이 걸어 올라갔습니다. 숙자의 낡고 거친 구두 굽소리가 적막한 골목을 매섭게 울렸죠. 녹슨 철대문 앞에 멈춰 선 숙자가 망설임 없이 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어두컴컴한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방 안에는 빈 소주병들이 발 디딜 틈 없이 흉하게 굴러다니고 있었고 덥룩한 수염의 때에 절은 옷을 입은 강태호가 방바닥에 죽은 듯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숙자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더러운 소주병을 발로 거칠게 걷어차며 호통을 쳤습니다. 젊은 놈이 대낮부터 독한 술에 빠져서 시체처럼 누워있으니 꼴이 아주 볼만하구나. 태호가 개슴츠레한 눈을 비비며 몸을 비틀거리며 일으켜 세우고는 불쾌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댁은 대체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립니까? 당장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숙자가 매몰차게 코웃음을 치며 자신의 낡은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은행 통장 다발을 꺼내 태호의 얼굴 앞 방바닥에 무자비하게 집어 던졌습니다. 경찰을 부르기 전에 바닥에 떨어진 내 통장 잔고부터 똑똑히 확인해라. 태호가 미친 사람을 보듯 숙자를 쳐다보다가 바닥에 흩어진 통장을 주워들고 무심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순간 태호의 흐리멍덩했던 눈동자가 터질 듯이 커지고 굳게 다물려 있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통장 안에는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수백억 원의 엄청난 숫자가 선명하고 또렷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호가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다른 통장들도 연달아 펼쳐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다 뭡니까? 시장에서 채소나 파는 아주머니 행색을 하고서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숙자가 서늘한 눈빛으로 태호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며 차갑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최명이 그 악마 같은 년한테 하나뿐인 핏줄을 처참하게 짓밟힌 엄마 오숙자다. 명희가 내 임신한 딸을 짐승처럼 패놓고 돈 몇 푼으로 입을 막으려 들길래 내가 가진 진짜 돈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보여주려고 널 찾아왔다. 태호가 최명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듣자마자 손에 쥐고 있던 통장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얼굴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렸습니다. 숙자가 태호의 굽은 어깨를 억센 두 손으로 꽉 틀어쥐며 더욱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명희 일가족의 더러운 돈 심부름을 다 해주다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회사에서 쫓겨난 천재 회계사가 바로 너라는 거 다 뒷조사하고 왔다. 평생 억울하게 술이나 퍼마시며 썩어갈 테냐 아니면 내 막대한 돈을 등에 업고 그 더러운 집안을 아주 가루로 만들어버릴 테냐. 태호의 퀭한 두 눈에 맺혀있던 짙은 절망의 눈물이 순식간에 붉은 분노의 불꽃으로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태호가 주먹을 꽉 쥐고 차가운 방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악독한 인간들 때문에 제 억울한 인생은 완전히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제발 그 늙은 여우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게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숙자가 태호의 처절한 절규를 들으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숙자가 낡은 가죽 가방을 거칠게 열어 명의 회사의 뒷조사 서류들을 방바닥에 쫙 펼쳐놓으며 핏발 선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시장 바닥에 굴러다니는 명의 건설사의 외상 종이표들을 모조리 쓸어 담고 있다. 내 놈의 똑똑한 머리로 저 회사의 명줄을 단번에 끊어버릴 확실한 방법을 당장 내놓아라. 태호가 옷소매로 얼굴의 땀과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흩어진 서류들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강태호가 마당 수도가로 뛰쳐나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을 머리에 쏟아부으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덥룩한 수염 아래 감춰져 있던 날카로운 눈빛이 예전에 영리하고 치밀한 회계사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죠. 태호가 방구석에 뜯어진 누런 장판 밑을 조심스럽게 파내더니 먼지가 뽀얗게 앉은 두꺼운 비밀 장부 2권을 꺼내 숙자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태호가 장부의 붉은 글씨들을 손가락으로 힘주어 짚어가며 빠르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오 대표님 명의 건설사는 겉으로만 으리으리하지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빈 껍데기입니다. 여기 이 비밀 장부를 보시면 명의 일가가 회사의 진짜 현금을 몰래 뒤로 빼돌린 더러운 흔적들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숙자가 장부를 날카롭게 훑어보며 미간을 깊게 찌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횡령으로 경찰에 서류를 넘기면 명의 일가가 순순히 쇠고랑을 찰 것 같으냐. 그년들은 돈으로 경찰도 의사도 다 쥐락펴락하는 끔찍한 독사 같은 것들이야. 아주 확실하게 돈줄을 말려 죽일 방법을 찾아라. 태호가 숙자의 단호한 말에 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습니다. 어설프게 경찰에 찔러봤자 그 인간들은 또 더러운 돈으로 다 빠져나갈 겁니다. 회사의 목숨을 단번에 끊어버리려면 명의가 당장 절실하게 찾고 있는 거대한 구명줄을 우리가 직접 흔들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숙자가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턱을 쓰다듬고 태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태호가 방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두 손으로 한데 모아 쥐며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지금 명의 건설사는 밖에서 거대한 투자금을 당장 끌어오지 못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회사가 망할 위기입니다. 우리가 외국의 이름만 번지르르한 거대한 비밀 투자 회사를 하나 가짜로 세우는 겁니다. 숙자가 태호의 치밀한 계획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무릎을 탁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주 무섭고 똑똑한 생각이구나. 내가 그 가짜 회사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진짜 돈을 대줄 테니 네가 그 회사의 아시아 책임자로 위장해서 명희한테 화려하게 접근해라. 태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장 최고급 정장을 빼입고 명희 회장 앞에 나타나서 가뭄의 단비 같은 엄청난 돈을 투자하겠다고 썩은 미끼를 던지겠습니다. 명희는 당장 회사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앞뒤 가리지 않고 제가 내미는 독약 같은 계약서에 넙죽 도장을 찍을 겁니다. 제가 그 계약서 구석에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일가족의 전 재산을 단번에 빼앗을 수 있는 끔찍한 조항을 몰래 숨겨두겠습니다. 숙자가 태호의 굳센 결심과 지독한 계획을 확인하고 낡은 가방에서 아까 보여주었던 두툼한 통장 하나를 꺼내 태호의 거친 손에 꽉 쥐어주었습니다. 우선 이 통장에 든 돈으로 당장 기가 막히게 좋은 최고급 차를 한 대 뽑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일 비싼 명품 옷으로 휘감아라. 명희 그 여우 같은 년이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아주 돈 냄새가 진동하는 완벽한 거물급 투자자로 변신해야 한다. 태호가 묵직한 통장을 가슴에 소중히 품고 자리에서 일어나 숙자를 향해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맹세했습니다. 대표님 딸의 피눈물과 제 억울한 인생의 한을 모두 합쳐서 그 집안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리겠습니다. 숙자가 낡은 작업복의 옷깃을 단단히 여미며 굳은 표정으로 방 문턱을 넘어서자 태호가 결연한 표정으로 비밀 장부를 품에 안고 숙자의 든든한 뒷모습을 묵묵히 따랐습니다. 며칠 뒤 오숙자의 어두컴컴한 창고 안으로 고급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사채 시장에서 가장 큰 손으로 통하는 김 사장이 무거운 서류 가방을 양손으로 받쳐들고 차에서 허검지검 내렸죠. 낡은 작업복을 입은 오숙자가 산처럼 쌓은 채소 상자 위에 걸터 앉아 매서운 눈빛으로 김 사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 사장이 숨을 헐떡이며 탁자 위에 가방을 올리고 거칠게 지퍼를 열어젖혔습니다. 가방 안에는 최명희 건설사가 하청 업체들에게 돈 대신 끊어준 외상 종이표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가방 안을 보여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는 최명의 건설사 종이표들을 웃돈을 얹어주고 모조리 쓸어왔습니다. 오숙자가 거친 손으로 종이표들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날카로운 눈으로 금액과 날짜를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오숙자의 입가에 차갑고 섬뜩한 미소가 번졌고 오숙자가 종이표들을 탁자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수고했다, 김 사장. 이 종이표들이 최명희 그 독사 같은 년의 목을 옥죄는 밧줄이 될 거다. 김 사장이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오숙자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오 대표님, 이 많은 표들을 갑자기 다 사들이시면 돈이 엄청나게 묶입니다. 최명희 건설사가 요즘 돈줄이 말라서 당장 현금으로 바꿔주지 못할 텐데요. 오숙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자신의 발밑에 놓은 커다란 철제 금고를 발로 차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이깟 푼돈 묶이는 게 무서워서 판을 벌인 줄 아느냐? 내 목적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리는 거다. 오숙자가 금고 다이얼을 돌려 육중한 문을 열자 안에는 빳빳한 5만 원짜리 현금 다발이 빈틈없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김 사장의 입이 벌어지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오숙자가 돈다발 몇 개를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당장 최명희 건설사 재무팀에 연락해서 오늘까지 종이표를 전부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회사를 부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라. 기한 연장은 단 하루도 절대 안 된다고 내 말을 똑똑히 전해야 한다. 김 사장이 두툼한 돈가방을 가슴에 품고 연신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장 회사로 전화해서 10원 한 장까지 당장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아주 피를 말리겠습니다. 김 사장이 황급히 창고를 빠져나가자 오숙자의 낡은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백만 원짜리 명품으로 감싼 강태호였습니다. 강태호가 최고급 외제차 운전석에 앉아 비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외국 투자회사 대리인 신분증과 화려한 가짜 서류들을 모두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오숙자가 창밖의 잿빛 하늘을 노려보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주 좋다. 방금 김 사장을 시켜서 최명희 건설사에 당장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시작했으니 이제 최명희는 돈줄이 막혀서 숨이 넘어갈 듯이 헐떡거릴 거다. 강태호 네가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그 썩은 동아줄을 던져주고 최명희가 덥석 잡도록 만들어다. 강태호가 핸들을 쥐며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장 회사로 쳐들어가서 그 오만한 늙은 여우가 제 발밑에 엎드리게 만들겠습니다. 오숙자가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서 딸 이지윤의 초음파 사진을 꺼내 거친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이지윤, 그리고 우리 예쁜 아기야. 엄마가 이제 그 악마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다오. 오숙자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낡은 작업복을 적셨지만 오숙자의 입술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명희 건설사 꼭대기층에 있는 화려한 회장실에서는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명희가 얼굴을 붉게 달구고 책상 위에 값비싼 도자기와 서류들을 바닥으로 모조리 집어던지며 악을 썼죠. 바닥에는 결제 날짜를 오늘로 적은 빚 독촉장들이 눈송이처럼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최명희가 씩씩거리며 곁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아들 강민우의 뺨을 향해 거칠게 손을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회사가 당장 내일 아침에 부도나게 생겼는데 강민우 너는 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돌아다닌 거야? 사채 시장에서 우리 회사 종이표를 싹 쓸어갔다는데 그놈들이 누군지 당장 알아내.
강민우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시장에서 갑자기 현금을 요구하며 우리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당장 은행에서도 돈을 더 빌려줄 수 없다고 막아버렸어요. 최명희가 뒷목을 잡고 화려한 가죽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가 고작 돈 몇백억이 없어서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든 돈을 끌어와야 해. 그때 굳게 닫은 회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밖에서 외국계 거대 투자 회사의 아시아 지역 책임자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회사에 아주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싶다며 직접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최명희의 두 눈에 번쩍하고 탐욕스러운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명희가 헝클어진 머리를 다급하게 손으로 빗어 넘기며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 귀한 분을 안으로 정중하게 모시지 않고 대체 거기 서서 무얼 하는 거야? 비서가 길을 비키자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번쩍이는 금시계를 찬 강태호가 거만한 걸음걸이로 회장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과거 최명희 일가에게 억울하게 쫓겨났던 덤룩한 수염의 회계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 냄새가 진동하는 완벽한 거물 투자자의 모습이었죠. 최명희는 강태호의 얼굴이 낯이 익었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외국계 회사라는 이름에 눈이 멀어 강태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강태호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최명희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최 회장님, 밖에서 들으니 회사 자금 사정이 아주 엉망이라 당장 내일 문을 닫게 생겼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구멍을 확실하게 메워드릴 어마어마한 달러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최명희가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강태호의 맞은편에 바짝 당겨 앉아 아부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저희 회사가 일시적으로 현금이 조금 부족할 뿐이지 아주 건실하고 튼튼한 회사입니다. 그래, 얼마나 큰 돈을 투자해 주실 계획이신가요? 강태호가 품에서 두툼한 영문 계약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500억 원을 당장 내일 아침 회장님 회사 통장으로 꽂아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투자를 받으시려면 최 회장님 일가족이 가진 회사 지분 전부와 핵심 건물들을 담보로 내놓으셔야 합니다. 강민우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급하게 최명희의 팔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돈을 제때 못 갚으면 우리 집안 재산을 통째로 다 빼앗기는 끔찍한 독소 조항입니다. 최명희가 강민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앙칼진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회사가 망해서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강민우 네가 이것저것 따질 찬밥 더운 밥이 어디 있어.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건물을 팔든 땅을 팔든 갚으면 될 일이야. 최명희가 탁자 위에 놓은 만년필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 마지막 장에 서명을 갈겨 썼습니다. 강태호가 서명을 찍은 계약서를 걷어들여 가방에 챙겨 넣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주 현명하고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최 회장님.
며칠 뒤에 열리는 화려한 투자 조인식에서 우리 회사의 진짜 실소유주이신 의장님을 직접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때 뵙지요. 강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한 걸음으로 회장실을 빠져나가자 최명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최명희는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 동아줄이 아니라 일가족의 목을 단번에 날려버릴 무시무시한 단두대의 칼날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흉측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최명희 건설사 본사의 가장 크고 화려한 대회의실은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천장에 달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는 가운데 수십 대의 카메라에서 번쩍이는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대회의실 정면 단상 위에는 붉은 벨벳이 깔린 길쭉한 탁자가 놓였고 그 뒤로 최명희와 강민우가 세상에서 가장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최명희가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며 강민우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툭 치고 속삭였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에 500억을 쏟아부을 진짜 주인이 오시는 날이니까 민우 너는 입 꾹 다물고 허리나 깊숙이 숙여. 강민우가 머리에 바른 기름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도장만 쾅 찍으면 우리 회사는 다시 돈방석에 앉는 겁니다. 그때 대회의실 뒷문이 활짝 열리며 최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강태호가 수많은 경호원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취재진이 일제히 카메라 렌즈를 강태호에게 들이대며 치열한 자리싸움을 벌였죠. 강태호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단상 위로 올라가 최명희와 가볍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최명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태호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고 아부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회사를 살려주실 진짜 회장님은 언제 도착하십니까? 강태호가 손목에 찬 금시계를 힐쩍 들여다보더니 단상 중앙에 놓인 마이크를 마주 잡고 크고 묵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회사의 모든 자금을 움직이시는 최고 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강태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회의실의 거대한 양쪽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동시에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죠. 시장 바닥에서 낡은 작업복만 입고 다니던 오숙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검은색 최고급 정장과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오숙자의 뒤로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설 경호원 수십 명이 거대한 벽처럼 삼엄하게 뒤를 따랐습니다. 최명희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단상 탁자를 두 손으로 거칠게 짚고 몸을 앞으로 쭉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시장 구석에서 썩은 채소나 팔던 무식한 노인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당장 저 미친 여편네를 밖으로 끌어내. 강민우 역시 자리에서 튀어오르며 삿대질을 하고 악을 썼습니다. 장모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여기가 장모님 안방인 줄 아십니까? 당장 밖으로 나가십시오. 오숙자가 최명희 일가의 발악을 비웃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단상 바로 앞까지
위풍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오숙자가 단상 위에 놓인 마이크를 빼앗아 쥐고 대회의실이 떠나가라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바로 내놈들 회사를 통째로 삼켜버릴 외국 투자 회사의 진짜 주인 오숙자다. 최명희가 그 자리에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리며 턱을 덜덜 떨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는 진짜 회장이라는 거야. 이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강태호가 최명희를 향해 차갑게 비웃으며 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로 집어 던졌습니다. 오숙자 대표님은 시장 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지금은 수백억 원을 현금으로 주무르는 진짜 큰손이십니다. 최 회장님은 그저 겉모습만 보고 눈뜬 장님처럼 어마어마한 호랑이를 몰라본 겁니다. 강태호의 폭로의 대회의실 안은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폭우처럼 쏟아졌죠. 오숙자가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 최명희의 코앞까지 다가가서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내년들이 내 귀한 딸을 방에 가두고 짐승처럼 때린 것도 모자라 돈 몇 푼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지. 오늘이 바로 내놈들 숨통이 끊어지는 날이다. 오숙자가 뒤를 돌아 기자들을 향해 양팔을 크게 벌리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나 오숙자는 이 시간부로 최명희 건설사에 약속했던 500억 원의 투자를 전면 취소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들인 이 회사 외상 종이표들의 현금 결제를 지금 당장 요구하는 바입니다. 최명희가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도장까지 다 찍어놓고 이제 와서 돈을 안 주면 우리 회사는 당장 오늘부도로 쫄딱 망한단 말이야. 오숙자가 쓰러진 최명희를 굽어보며 싸늘하고 잔인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내 회사가 부도나는 걸로 끝날 줄 아느냐. 내가 내놈들 집안 재산까지 모조리 빼앗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주마. 강태호가 빔 프로젝터 스위치를 켜자 단상 뒤에 거대한 하얀 벽면에 충격적인 장면들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최명희와 강민우가 회사의 공사 대금을 뒤로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더러운 비밀 장부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이어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자 캄캄한 방 안에서 임신한 이지윤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무자비하게 발로 짓밟는 최명희와 강민우의 끔찍한 영상이 재생되었죠. 강태호가 영상 속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폭로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며느리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운 최명희 일가의 진짜 악마 같은 모습입니다. 저들은 사람의 탈을 쓰고 입에 담지도 못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회의실 안에 수많은 기자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마치 기관총처럼 미친 듯이 터져나왔습니다. 강민우가 사색이 되어 영상 스크린을 향해 뛰어올라 양손으로 화면을 가리려 발버둥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야.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제발 그 화면 당장 꺼. 오숙자가 강민우의 멱살을 억센 손으로 거칠게 틀어쥐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두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짓거려. 오숙자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경찰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서장님,
내가 오숙자입니다. 지금 최명의 건설사 본사로 당장 경찰차 끌고 와서 이 쓰레기 같은 놈들 수갑 채워가세요. 최명희가 완전히 넋이 나간 얼굴로 바닥을 기어 오숙자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사돈,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회사는 물론이고 내 목숨까지 다 드릴 테니 제발 감옥에만 가지 않게 해주세요. 오숙자가 최명희의 손을 최고급 구두로 매섭게 걷어차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사돈이라는 더러운 입놀림 당장 멈춰라. 내년들이 내 딸을 때리며 웃었을 때 이미 내 놈들의 지옥은 정해진 거다. 평생 감옥 바닥에서 썩어 문드러지며 피눈물을 흘려라. 밖에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대회의실 창문을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회의실 문을 쾅 하고 부수듯 열어젖히며 수십 명의 경찰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경찰들의 손에는 번쩍이는 은빛 수갑이 들려 있었고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카메라를 든 수백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단상 앞으로 몰려들어 플래시를 미친 듯이 터뜨리며 이 충격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을 쳤죠. 덩치가 산만한 경찰 2명이 단상 위로 훌쩍 뛰어올라 최명희와 강민우의 양팔을 거칠게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쇳소리가 찰칵하고 날카롭게 울리자 최명희가 바닥에 뒹굴며 미친 사람처럼 악을 썼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내 귀한 몸에 함부로 손을 대. 당장 경찰서장 당장 오라고 해. 내가 너희 서장한테 밥을 얼마나 많이 사 먹였는데 나한테 감히 이럴 수가 있어. 수갑을 채운 늙은 경찰이 최명희의 어깨를 바닥으로 강하게 누르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회사 돈을 수백억이나 몰래 뒤로 빼돌린 것도 모자라서 혼몸도 아닌 가여운 며느리를 짐승처럼 패놓고 아직도 돈 타령이 나옵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당장 경찰서로 갑시다. 강민우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덜덜 떨며 무릎을 꿇은 채 오숙자를 향해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저 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뒤집혀서 몹쓸 짓을 했습니다. 당장 지훈이한테 달려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 테니 제발 감옥만은 안 가게 도와주십시오. 오숙자가 바닥에 엎드린 강민우의 얼굴에 매몰차게 침을 뱉으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내 놈이 내 가여운 딸을 캄캄한 방에 억지로 가두고 그 더러운 발로 무자비하게 짓밟을 때 이미 내 놈이 용서받을 기회는 영원히 끝난 거다. 평생 캄캄한 감옥 바닥에서 쥐새끼처럼 썩어 문드러져라. 곁에 서 있던 강태호가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최명희 일가의 등 뒤에 대고 아주 통쾌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당신들이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는 빚더미에 앉아 완전히 공중으로 흩어질 것이고 당신들이 깔고 앉은 집과 땅도 모조리 우리 오숙자 대표님 손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의 끔찍한 시간이 흐른 뒤 법원 앞마당에는 살을 이는 듯한 매서운 겨울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흉하게 하얗게 새고 얼굴이 반쪽이 된 최명희와 덥룩한 수염이 얼굴을 덮은 강민우가 누런 수의를 입고 굵은 포승줄에 짐승처럼 꽁꽁 묶인 채 호송차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죠.
오숙자가 단정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법원 높은 계단 위에 서서 두 사람의 비참하고 초라한 꼴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민우가 오숙자를 발견하고는 너무나도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치듯 걸음을 재촉했지만 최명희는 끝까지 도끼를 품은 붉은 눈으로 오숙자를 뚫어지라 노려보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오숙자, 내년이 감히 내 회사와 내 돈을 깡그리 다 빼앗아 갔어. 내가 이 끔찍한 감옥에서 살아서 나가는 날, 내년을 아주 가만두지 않겠다. 오숙자가 계단을 천천히 걸어 내려가 최명희의 귓가에 대고 아주 낮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내년이 그 감옥에서 숨을 쉬고 나올 때쯤이면 넌 늙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껍데기 쓰레기가 될 거다. 내 딸이 흘린 피눈물을 바닥에서 핥으며 평생 지옥불의 고통 속에서 살아라. 교도관이 거칠게 최명희의 등을 떠밀어 어두컴컴한 호송차 안으로 구겨 넣었습니다. 철창이 단단하게 달린 호송차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고 시커먼 매연을 뿜으며 감옥으로 영원히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오숙자가 마침내 가슴속에 맺혀있던 길고 긴 안도의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강태호가 오숙자의 곁으로 다가와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밝고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드디어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복수와 싸움이 모두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오숙자가 강태호의 넓은 어깨를 따뜻한 손으로 툭툭 두드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태호, 너도 그동안 억울하게 썼던 도둑 누명 다 벗어버리고 내 험한 일 도와주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다. 이제 너도 내 그 똑똑한 재주를 마음껏 세상에 펼치며 아주 당당하게 살아라. 해시태그 10이 따뜻한 봄 햇살이 창문을 넘어 가득 쏟아지는 넓고 깨끗한 병원 특실 안에서 아주 우렁차고 맑은 악기 울음소리가 쩌렁쩌렁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하얀 환자복을 입은 이지훈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수건으로 닦아내며 침대에 누워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미소를 지었죠. 오숙자가 부드러운 분홍색 포대기에 꽁꽁 쌓인 핏덩이 갓난아기를 부서질까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굵은 감격의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지훈아, 정말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예쁘고 건강한 아기를 무사히 내 품에 안겨줘서 엄마는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가진 것 같이 기쁘구나. 이지훈이 아기를 향해 떨리는 손을 뻗어 오통통하고 작은 볼을 쓰다듬으며 아주 다정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그 무서운 악마들 손에서 나랑 우리 불쌍한 아기를 목숨 걸고 지켜주지 않았으면 오늘같이 행복한 날은 영영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오숙자가 아기의 따뜻한 이마에 입을 맞추고 이지훈의 품에 조심스럽게 안겨준 뒤 자리에서 일어나 커다란 병실 창문을 두 손으로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시원하고 맑은 봄바람이 방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며 두 사람의 지친 얼굴을 아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오숙자가 눈이 시리도록 맑은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앞을 가로막던 시커먼 먹구름은 다 거쳐서 사라졌으니 우리 예쁜 딸이랑 귀한 손주는 평생 맑고 밝은 꽃길만 사뿐사뿐 걸어가면 된다.
그렇게 또 며칠의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시장통의 커다란 식자재 창고 앞마당은 예전처럼 물건을 싣고 내리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수백억 원을 주무르며 입었던 최고급 명품 정장을 미련 없이 벗어 던지고 다시 옛날의 그 낡고 편안한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오숙자가 목에 때 묻은 수건을 두르고 거침없이 채소 박스를 나르고 있었죠. 트럭 가득 흙냄새가 짙게 나는 싱싱한 배추와 물을 잔뜩 싣고 온 도매상 김 사장이 오숙자를 보며 허리를 굽혀 넉살 좋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오 대표님 세상에 그 엄청난 자금을 쥐락펴락하시는 큰손이시면서 아직도 이렇게 컴컴한 새벽에 직접 무거운 상자를 나르십니까? 밑에 직원들 시키고 좀 편하게 쉬시지요. 오숙자가 흙이 잔뜩 묻은 배추 상자를 번쩍 들어 올려 창고 한 구석에 척척 쌓으며 아주 호탕하고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사장, 내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흙 만지고 땀 흘리면서 채소 팔아 돈을 벌었는데 이 일이 내 진짜 천직이고 가장 큰 행복이지. 돈이 아무리 창고에 썩어 넘쳐도 사람은 자기 손발 움직여서 땀 흘려 일할 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법이야. 그때 오숙자의 주머니에서 낡고 흠집이 난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오숙자가 얼른 전화를 꺼내 이지윤에게 걸려온 영상 통화를 기쁘게 받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이지윤이 어느새 포동포동하게 살이 통통하게 오른 아기를 품에 안고 밝고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낭낭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아침 거르지 말고 밥 꼭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 일하세요. 우리 예쁜 아기가 자꾸 눈을 꿈뻑이면서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칭얼거리네요. 오숙자가 화면 속 손주의 붉은 뺨을 직접 만지듯 거친 손가락으로 전화기 액정을 다정하게 문지르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냐, 우리 예쁜 강아지 할머니가 여기 있는 튼실한 무랑배추 창고에 싹 다 예쁘게 정리해 놓고 맛있는 반찬 잔뜩 만들어서 당장 우리 똥강아지 보러 쏜살같이 달려갈 테니까 얌전하게 딱 기다리고 있어라. 전화를 끄는 오숙자가 아침 해가 붉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활기찬 시장 골목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허리에 두 손을 얹고 떡하니 섰습니다. 상처 입고 피 흘리며 서로를 물어뜯던 끔찍하고 잔인했던 폭풍 같은 시간은 모두 흔적도 없이 지나갔고 오숙자의 굳은 살 박인 단단한 두 발은 다시 땀 냄새 나는 펄떡이는 삶의 터전 위에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돈 일가의 비참한 최후 어떻게 들으셨나요? 내 귀한 자식이 남의 집에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것만큼 부모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식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헌신과 당찬 용기가 결국 오만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릎 꿇게 만들었네요. 돈보다 먼저인 것은 사람의 도리이며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반드시 내 눈에도 피눈물이 난다는 인과응보의 이치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모든 아픔을 털어내고 예쁜 아기와 함께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을 되찾은 모녀가 앞으로는 웃는 날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통쾌하고 시원한 이번 사연이 여러분의 답답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뻥 뚫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